세계 안보 전략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런던, 베이징, 도쿄까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동아시아 전역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유럽 각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전국민 생존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질문합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저는 장 피에르 발로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EU 집행위원회 양쪽에 걸쳐 군사안보와 전략정책을 조언해온 국제안보 전문가로 18년을 살아왔죠. 국방분석가로서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백 명의 장성들과 회의를 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폴란드 방위 배치안을 설계하는 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한국은 한동안 미국의 병참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한국은 조금 애매한 나라였어요. 기술은 뛰어나고 경제도 강하지만 안보적 관점에선 늘 미국의 그늘에 있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을 누가 하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변곡점이 바로 2022년 10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전략 세미나에 참석 중이었어요. 오찬이 끝나고 로비로 나가던 중 어느 일본 외교관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죠. 중국에서 사고 났어요. 후진타오가 끌려나갔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영상은 실화였어요. 중국 공산당 최고 위급 회의 자리에서 바로 시진핑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진타오가 경호원들에 의해 말없이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아무 감정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지도자들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무엇보다 끌려가던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뭔가를 말하자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 안보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내부가 흔들린다는 건 동북아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나토 동부전선에 매달리던 시야를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로 옮기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던 수혜국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는 이미 자유진영을 지키는 전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세계에서 단 7개 국가만 보유한 SLBM을 운용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수출국, 그동안 우리는 왜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후진타오가 끌려나가던 그 장면,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TV로 본 것도 아니었죠. 단 1분짜리 영상,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크렘린의 침묵, 벨라루스의 전투기 배치, 폴란드 국경에선 나토 포대 등 무수한 권력 교체를 관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지였어요. 그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향한 시진핑의 생중계 선전포고였죠. 중국은 원래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를 저렇게 끌어내는 장면을, 그것도 국내는 물론 해외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연출한다는 건 설명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의도된 정치 퍼포먼스라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중국의 정권 교체 메커니즘, 당내 파벌 역학, 그리고 그에 따라 요동치는 동북아 안보의 진폭까지요. 가장 큰 충격은 그 사건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퍼졌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직접 접한 정보에 따르면 후진타오의 강제 퇴장 이후 공청단과 상하이방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퇴출당했고 정책 결정권이 완전히 시진핑 개인 주변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이 모든 걸 손에 넣는 듯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가 자신이 만든 권력의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됐습니다. 당시 유럽의 전략 보고서들은 대만과 남중국해, 일본의 자위대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만들어내는 파장이 결국 가장 먼저 도달할 곳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절대 북한을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릴수록 북한은 그 틈을 타 도발 강도를 높이게 돼요.
북한은 철저하게 중국 내부 불안의 지표처럼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2023년 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부는 일본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며 동북아 전역을 긴장시켰죠. 이에 따라 한국은 을지 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포함해 전국 단위 실전 훈련을 3차례나 시행했고 서울과 주요 도시에는 지하 대피소와 방공망 재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전시 시나리오에 대비한 내부 훈련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점검하기도 했어요. 표면상 평온했던 그 시기, 한국은 사실상 전시 작전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제 연구 방향은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군사 데이터를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전쟁 억지력, 실전 동원 능력, 사이버전 대응 능력 등 수치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유럽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지만 동원 속도와 훈련 강도, 실질 대응력은 나토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 중이던 미군 1만 2천 명의 감축을 발표했을 때 베를린 외교안보국 전체가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는 미군의 존재를 안보 제공이 아닌 서비스 비용으로 봤어요. 그 논리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그해 트럼프는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협상용 카드였냐고요? 아니요. 그는 실제로 협상이 결렬되자 미군 철수도 고려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미국 안보 전문가들조차 그 발언의 후폭풍에 우려를 표할 정도였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죠.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요? 놀랍게도 아주 조용했어요. 누구 하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언론도 당황은 했지만 패닉에 빠지진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는 듯 반응했죠. 저는 그 대처가 이상하리만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내성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우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은 동시에 자체 억제 수단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었어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독자 정찰 위성 개발,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SLBM과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의 빠른 대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던 국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나토에선 미국의 지휘 없이 훈련조차 버벅이는 국가도 많거든요. 트럼프의 압박은 사실 한국의 능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불안하지만 한국은 안정적이다라는 역설적인 결론이 만들어졌죠. 이후 유럽 내 한국 분석 보고서들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진 동북아의 군사 의존국이던 한국이 이제는 전략 자산국, 즉 미국의 대안이자 보완제로 평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저는 나토 회의 중 한 슬로바키아 대표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면 안 된다. 트럼프는 늘 돈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하죠.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 요구를 던진 그해 유럽 전역은 충격과 불안을 넘어 전략적 재정렬에 들어갔어요. 독일은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공군 훈련을 확대했고 폴란드는 미군 주둔을 늘리기 위해 주둔비를 자발적으로 올리는 시도까지 했죠. 동유럽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여러 국가의 전략 보고서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빠졌을 때 누가 어떤 위치에서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따졌죠. 놀랍게도 일본이나 대만이 아닌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미국 없는 시나리오에서도 일정 수준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나토 내부에서는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국가가 무너지면 그 선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 냉전 시기엔 그 선이 베를린이었고 2000년대엔 발트 3국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흔들리면 동아시아의 전선이 와르르 무너져요. 북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까지 한 축으로 연결된 신냉전 체제의 가장 얇은 방어막이 바로 이 나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은 재무장 논리에 휩쓸리고 대만은 고립되고
동남아는 중국의 경제 종속에서 벗어날 명분을 잃어요. 그러면 결국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서 중간기지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저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전히 새로 만들기 시작했죠. 기존에는 GDP 대비 국방비, 군병력 수, 무기 성능 이런 지표들 위주였는데 전부 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곳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부만이 안보를 담당하지 않아요. 언론, 민간, 기업, 시민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전시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청 지하의 민방위 시설을 둘러봤을 때 그걸 실감했습니다. 전광판, 위성통신선, 비상발전기, 지휘석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공간. 전시작전 지휘소가 아니라 전시 시민행동 지휘소에 가까웠어요. 심지어 대기업들도 매년 을지훈련에 참여하면서 자체 사이버 보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에 전시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이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유럽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런던에선 지하철 훈련도 시민 반발로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분단, 전쟁, 폐허, 그 모든 걸 살아낸 세대가 지금도 사회의 핵심에 있고 그 기억이 제도와 문화를 통해 그대로 전승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관찰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실체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조용히 한국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흐름이었죠. 그 중심에 유럽이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은 무기 재편과 군체계 현대화에 나섰어요. 당연히 미국산 무기부터 검토했지만 뜻밖에도 대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까지 전통적 미국 동맹국들이 줄줄이 K무기를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싸서 아닙니다. 싸고 좋은 건 중국도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은 달랐어요. 우리는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원했던 거죠. 폴란드 국방부의 한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전시장용 장비는 필요 없다. 한국산은 실제로 써봤고 살아남았다. 한국은 이미 자국 안보 위협을 실전처럼 경험하며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였던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현실에서 태어난 방산체계. 그게 유럽의 공무원, 군인, 장교들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충격이었던 건 한국 무기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의 일부처럼 움직인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는 K2 전차를 도입하면서 단순 구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현지 생산, 공동 연구개발, 교리 공유, 탄약 전환까지 통합된 군사 문명 패키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사실상 한국과 군사적으로 결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과 깊게 엮이려 하나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 문장으로 대답했죠.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니까요. 우리랑 닮았어요. 우리는 러시아를 잊지 못했고 한국은 북한을 잊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까지 전쟁을 과거로만 보려 했는데 한국은 그것을 현재로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생존 방식이 곧 전략이 되고 그 전략이 곧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무기의 또 하나의 강점은 연결성이었어요. 방산 하나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 반도체, 조선, 통신, 우주산업과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 이게 전쟁터에서 얼마나 무서운 경쟁력인지 아시나요? 그건 전시 국가운영 모드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 보유국이라는 뜻이었어요. 유럽은 진짜 전쟁에서 살아남을 나라를 고르는 중이고 그 중에서 한국만이 무기, 시스템, 국민, 국가의지까지 전부 갖춘 나라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도시는 깨끗했고 공항부터 시내까지의 교통은 완벽했고 서울은 겉보기엔 아무런 위협도 없는 첨단 도시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유럽처럼 정치 시위도 없고 언론이 자극적으로 떠들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본값으로 설정된 경계심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현실로 드러났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시청 지하였습니다. 공무원들과 면담을 위해 방문했는데 우연히 민방위 대응 시설을 볼 기회가 있었죠. GPS 방해 대응 장비, 전시 정보 서버, 위성통신 백업선, 비상전력 공급 장치. 이건 단순한 행정기구의 설비가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소에 가까운 구조였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걸 목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대엔 2분 3분 간격으로 열차가 들어왔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더군요. 지하철역, 쇼핑몰, 학교, 심지어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서울은 평시와 전시가 공존하는 구조로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이 모든 시스템에 익숙하다는 듯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국내 방산기업의 관계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전시에 맞춰 살아야 하죠. 그 말은 국가 시스템 전체가 실전 기준으로 짜여 있다는 뜻이었죠. 방산뿐 아니라 건설, IT, 물류, 의료, 심지어 교육까지. 전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유럽을 떠올렸어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우리는 너무 오래 평화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국민들은 전쟁은 뉴스 속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안보보단 복지와 기후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나라는 전쟁을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언제든 내일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살아가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삶을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침착해 보였어요. 전쟁 억제력은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진짜 억제력은 그 무기를 언제든 줄 수 있는 사람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나라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학생,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심지어 은퇴자까지 모두가 전시를 전제로 한 어떤 형태의 행동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처음엔 예비군 제도가 흥미로웠어요. 병역을 마친 남성들은 일정 연령까지 자동으로 예비군으로 편입되죠. 그들은 매년 지정된 시기에 소집 훈련을 받고 실제 총기, 탄약, 장비를 갖고 야전이동, 사격, 방어, 공격 훈련까지 반복합니다. 저는 직접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가 봤어요. 모두 피곤해하면서도 누구도 왜 해야 하냐는 식의 불평을 하지 않았죠. 그건 제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예비군 개념이 약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일부 국가는 병역제조차 폐지했고 민간인은 평시엔 안보와 전혀 연결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특정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국가 비상대비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사무직 근로자조차 전시 직무 이동 명령을 받게 되어 있죠. 전시가 선포되면 평범한 화학공장 근로자가 즉시 탄약용 화약 제조에 투입될 수 있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더군요. 더 인상 깊었던 건 민방위 체계였어요. 40세 이상 남성들까지도 전시 시 행정, 교통통제, 대피 유도, 기초 의무 지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전시 계획을 정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공유된 기억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서울 체류 마지막 날, 저는 한국군 출신의 예비역 장성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묻더군요. 한국은 미군이 철수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년간 나토 전략실에서 근무한 제 입장에서 미군 없는 한국은 리스크로 분류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직접 보고 체험한 지금, 제 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요구했죠. 협상이 결렬되자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됐고 당시 많은 외신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당황하지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KAMD, LSAM 고고도 방어, 전술지대지 미사일, 정찰위성 개발 등 자력 억제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건 SLBM이었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실전 배치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숨겨져 있다가 반격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건 의지의 표현이었죠. 또 하나 감탄했던 건 한국의 무기들이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제 배치와 훈련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많은 나라는 무기를 사지만 그걸 실제로 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은 갖추지 못하죠. 하지만 한국은 군도, 민방위도, 심지어 민간 보안 기업들까지 전시에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정해진 시퀀스처럼 연동돼 있었습니다. 이건 나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 단위 통합 억제력이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뒤엔 방위비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돈 내는 동맹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안보 파트너였던 겁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 없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흔들릴 경우 한국은 최소한 적이 감히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억제력의 본질이죠. 싸우지 않고도 싸움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방식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유럽에서 전선이란 건 늘 국경선 근처 어딘가에 존재하는 물리적 경계선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국경, 발트 3국, 폴란드 동부. 우리의 전략적 사고는 늘 선이라는 개념을 땅 위에 그리는 시기였죠. 그런데 한국은 전선이 어디까지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 나라 전체였습니다. 서울은 행정 중심지지만 동시에 방공 지휘소였고 부산은 항만이자 전시 수송 허브였고 대전과 대구는 군수시설, 통신로드, 병참 기지 역할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보여준 자료가 있었어요.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 로드맵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한국은 평시엔 주한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엔 자국군 단독으로 지휘체계를 이양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전투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구조 자체를 전선화하는 작업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전선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유사시엔 전국 어느 도시든 전시 중심축으로 전환 가능한 설계가 돼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략 개념이었습니다. 분산된 전선, 동시에 통합된 저항. 그 순간 떠오른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위기에서만 단단해지는 나라였다면 한국은 위기가 없어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나라라는 점에서 더 무서운 구조였죠. 미국이 세계 전략에서 전진기지 확보를 강조하는 건 익숙한 이야기예요. 괌, 하와이, 바레인, 시칠리아. 하지만 이 기지들은 대부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죠. 저는 나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종속국이 아니다. 자체적 전선 유지 능력을 갖춘 국가로 유럽이 전략적 재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파트너다. 그리고 저는 이 결론에 도달한 이후 유럽의 전략 지도를 보면서 무언가 불안을 느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구조에 길들여졌을까? 제가 나토에서 일할 때 우리는 늘 무기 전력 비교표라는 문서를 다뤘습니다. 각국의 전차 보유수, 전투기 기종, 사거리, 사격 정확도, 그리고 맨 아래에 실전투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그 항목은 늘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시에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무기는 드물었거든요. 방산 전시장에서 한국 무기를 처음 봤을 땐 사실 디자인이 투박하다고 느꼈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처럼 날렵한 이미지도 아니고 광택도 덜했죠. 하지만 시연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한국은 유사시 수도권 인구 1,000만 명을
6시간 이내에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그에 맞춰 도로망, 철도, 군 수송 차량, 예비 식량 창고까지 정비되어 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 동선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서울이라는 도시가 일시적 포기 전술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시민들도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어요. 민방위 교육, 시뮬레이션, 문자 시스템, 학교 재난훈련.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브뤼셀에 돌아가 한국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훈련시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들은 불안한 게 아니라 준비된 겁니다. 진짜 불안한 사회는 훈련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기 자체도 물론 인상 깊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주문량이 넘쳐났고 천무 MLRS는 이스라엘 무기 대체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KF-21, SLBM, 중고도 무인기 등.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무기들이 들어가는 틀, 즉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 진짜였습니다. 유럽은 지금 뒤늦게 그걸 따라하려 합니다. 핀란드가 민방위 재정비에 들어갔고 독일은 국방비를 올리고 있지만 훈련된 사람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국은 수십 년간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교육, 행정, 군, 산업, 언론, 시민사회까지. 브뤼셀에 도착한 뒤 유럽전략안보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동맹국이 아니다. A4 용지 46페이지. 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제 선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평화국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가 말하는 평화는 총성이 없다는 뜻이었고 제가 본 한국의 평화는 지속 가능한 억제력 위에 세워진 질서였거든요. 그래서 대답했죠. 한국은 평화롭게 살지만 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유럽 대부분 국가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의회 안보분과 회의가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나와 러시아의 위협, 이란의 드론 기술, 중국의 사이버 해킹을 논의했죠. 다들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유럽은 방어력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어력이라는 단어에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전차와 무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움직이는 시민, 사회, 기업, 책임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걸 잃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시의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춘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의아해했죠. 당신은 지금 유럽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적어도 전시 생존력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보고서는 유럽 국방분과에서 이례적 참고자료로 올라갔고 며칠 뒤 독일 외교부에서 내부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죠.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처음엔 거부하지만 결국 데이터보다 더 강한 건 목격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대학, 파리전쟁연구소, 북유럽 정책포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조국 정도로만 인식됐지만 이제 그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나라였어요. 무기 수입이 아니라 자립 시스템, 국민 동원의 강요가 아닌 공감된 훈련, 외세 의존이 아닌 독립된 판단. 한 번은 벨기에 국방부의 젊은 실무자가 제게 묻더군요. 우리가 진짜 한국을 따라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 다른 사회 아닐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오래된 나라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미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생존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통을 기념하지 않았고 복수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억을 구조화하고 정책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계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무력에 의존하고 미국은 정치에 흔들리고
중국은 내부 균열에 휩싸였고 유럽은 아직도 평화의 늪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늘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았고 늘 대비하고 있으면서도 과장하지 않았고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을 찾는 나라였습니다. 위협을 견디는 법, 상처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법,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경계하는 법. 이 모든 건 한국이 몸으로, 공동체로, 제도로 만든 결론이었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무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배우고 구조를 배우고 생존을 배우고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건 단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문제입니다. 21세기의 전선은 총보다 먼저 붕괴하는 게 바로 사회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독일 철강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 유럽 최고 전략가가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철강은 독일이 기준이다라고 외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지 모방의 나라, 싸구려 철강 수출국쯤으로 여겼죠. 그런 그가 한국을 방문한 뒤 자신의 모든 철학을 부숴버립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국가였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고 산업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항은 철로 먹고 살았고 이제는 철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스 바우어, 독일 철강기술진흥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튀센크루프 EU산업기획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유럽 철강계의 전략 자문가입니다. 한때 21세기 철강은 독일이 기준이 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발권한 날 연구소 동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철강 강국 독일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국에 뭘 배우러 간다는 거야? 그 말에 웃지 못한 건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강 산업만 32년째입니다. 독일 루르지대에서 시작된 철의 흐름이 세계 산업을 바꿨다는 확신 속에 살아왔어요. 저에게 한국은 늘 성장했지만 모방하는 나라였죠. 유럽과 일본이 깔아놓은 기술을 잘 베껴서 빠르게 올라온 나라. 잘 만든 제품이 아니라 싸고 빨리 만드는 제품. 그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뭔가 이상했어요. 미국 자동차 업체가 독일 강판보다 포스코 제품을 쓴다고 했고 일본이 주도하던 선박용 고강도 강제 시장을 한국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포스코의 탄소 중립 공정이 유럽의 기준을 앞지르고 있다는 기사까지 봤죠.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현상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포항이라는 철강 도시예요. 포항. 솔직히 말해 출장을 준비할 때까지 그런 도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 부산 정도가 내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클라우스, 넌 세계 최고 철강 연구소에서 일해온 사람이다. 그런 내가 한낱 아시아의 변방에서 뭘 보고 돌아올 수 있겠어? 비행기 안에서 여러 보고서와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포스코 생산량 세계 5위권, 기술력 평가 세계 1, 2위, 탄소 중립고로 운영 중. 자동차, 조선, 건축강제 모두 세계 최상급.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환 원제철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보였죠. 그 순간 약간의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이거 보통은 아닌데. 하지만 끝까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도 독일만 하겠어? 라는 고정관념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이 공장이 아니라 산업유산의 성지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너무나도 질서정연했고 입국 수속은 디지털 셀프 키오스크로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든 안내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나왔고 가장 놀라운 건 직원이 단 한 명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짐을 꺼내려다 실수로 짐칸에 부딪혔는데 공항 관계자가 다가와 웃으며 괜찮으세요? 하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길,
도시를 스치듯 지나가는 열차 밖 풍경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건물이 반듯했고 도로 위 차량 흐름은 군사 퍼레이드처럼 정렬돼 있었으며 무엇보다 광고판과 고층 건물, 전자 시스템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KTX를 탔을 때는 이건 아예 타임슬립이었습니다. 좌석엔 이미 전원 콘센트, 와이파이, 음성 안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고 기차 출발 시간은 1초도 오차 없이 출발했습니다. 독일의 철도와 비교해도 훨씬 앞선 운영이었어요. 객실 안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전화를 크게 받지도 음식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된 공간은 마치 이동하는 컨퍼런스룸 같았어요. 그 순간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산과 강, 고속도로, 철도, 아파트가 자연과 공존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느낌. 한국을 단지 산업 따라잡기 국가 또는 중저가 제품 수출국 정도로 여겼던 생각이 하나하나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지방도시쯤으로 생각했던 이곳은 제가 알던 어떤 공업 도시와도 전혀 달랐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뛰는 듯한 쇳물의 소리,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땅. 호텔로 가기 전 차량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에 들어온 건 퇴근 시간도 아닌데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중년 남성들, 그리고 저 멀리 수직으로 솟은 굴뚝에서 뿜어나오는 하얀 수증기. 가이드는 말했죠. 저 굴뚝에서 나오는 건 연기가 아니라 수소 수증기입니다. 포스코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하이브리드 제철 공정을 세계 최초로 시험 중입니다. 이 말에 놀란 동시에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기획만 하고 있었던 수소 제철이 이 작은 도시에서 이미 실현 단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제철소 인근 카페에서 포항 시민 한 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퇴직 노동자였습니다. 저를 힐끗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포항 사람들은 포스코를 공장이 아니라 가족이라 불러요. 여긴 제철소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심장이에요. 정말이었습니다. 공장만 크고 끝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포항은 제철소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설계된 거대한 생태계였어요. 도시 곳곳에 보이는 포스코 어린이집, 포스코 병원, 포스코 도서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기업이 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시 교통 신호체계조차 제철소 교대 시간에 맞춰 조정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서서 멀리 제철소에서 밤새 뿜어나오는 붉은 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빛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렬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 녹아있는 쇳물의 숨결은 독일 루르지대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거긴 산업이 도시를 지배했다면 여긴 산업이 도시와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항은 산업도시가 아니라 강철로 태어난 생명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포스코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웬만한 제철소의 역사관은 거의 가봤어요. 하지만 이곳만큼 국가의 서사를 품고 있는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문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을 뽑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뽑았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마주한 흑백 사진 한 장. 쇳물을 붓는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이 맨발로 진흙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굴착기나 중장비 하나 없이 삽 하나 들고 제철소 털을 닦던 사람들. 그 가운데 서 있는 인물, 박태준 회장이었죠. 설명판을 읽다 숨을 멈췄습니다. 1970년 포스코 착공 당시 자본 없음, 기술 없음, 설계도도 없음. 하지만 오직 하나, 이 나라엔 철강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1970년이면 독일은 이미 고로 자동화를 시작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맨손으로, 그것도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인류 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날 오후 포스코 일기 조업 당시 영상을 관람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울고 있는 사내들, 포옹하는 관리자들, 그리고 첫 쇳물이 흘러나오던 순간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그 영상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공업 발전은 효율과 논리, 이성의 산물이었지만 한국의 철강 산업은 거의 신앙처럼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당시 영상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박태준 회장이 일본 기술자에게 굽신거리며 기술 이전을 요청하던 장면도 나왔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기술을 얻으려 했고 그러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던 눈빛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기술자들이 놀라며 했던 말이 나왔죠. 한국인은 모든 걸 질문하고 모든 걸 외운다. 기계보다 빠르게 배운다. 이 대목에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모방만 잘한다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따라한 게 아니라 맨손으로 역사를 새로 쓴 겁니다. 역사관 구석엔 퇴직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수많은 얼굴들. 그중 한 노인의 메모가 마음을 찔렀어요. 우리는 고철 속에서 나라를 건졌다. 밤에는 눈물이 고이고 낮에는 땀이 고였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그들이 만든 건 강철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 그리고 후손들에게 넘겨줄 자존심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넌 지난 30년을 강철만 연구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철로 미래를 만들었잖아. 이 도시엔 철강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의지, 기억, 눈물, 그리고 자존감이 고로 위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포스코 본사 관계자의 안내로 드디어 포스코의 최신 고강도 강판 생산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철이 움직이는 걸 본 건 처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철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라인 한복판에서 인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봇 암과 자동화 센서,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은 인공지능이 철의 두께와 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장 적절한 열처리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을 듣는 순간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스코는 단지 철만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수산업, 우주항공, 원전 구조물에 들어가는 특수 목적 강제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의 90% 이상이 자체 개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수십 년 축적된 기초 소재 기술 없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철강 기술의 사다리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잠시 독일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말하고 있었고 EU는 철강 탄소세를 걱정하며 규제만 쏟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무탄소 제철 실험을 공정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포스코 기술연구소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묻는 순간 바뀝니다. 30년 전 독일은 세계를 이끌었고 한국은 겨우 철근 하나 자급하기도 벅찬 나라였죠. 그랬던 한국이 지금 독일 기술자들이 참고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는 현대차,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한국은 이 철강 하나로 조선,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즉, 철이 무너지면 산업이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이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고강도 철강은 방탄차량, 스마트 선박, 초경량 고층 건물에 쓰이고 있었고 이젠 그 기술을 중동, 유럽, 동남아가 사정하며 사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부심, 당혹감, 부러움, 아니면 경외심.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었다. 다음 일정은 포스코의 사내 복지시설과 사회공헌 인프라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관광객용 프로그램이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 10분 만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국가 시스템이 기업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병원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전문병원. 외래 환자 수 하루 3,000명. 최신 의료 장비가 구비돼 있었고 의사는 대부분 지역 출신이거나 포스코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양성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여긴 산업재해자만 보나요? 라고 묻자 가이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반 시민 누구나 진료받습니다. 진료비도 시립병원 수준입니다.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에서도 기업이 병원을 세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있더라도 직원만을 위한 폐쇄형 시스템이 대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은 포스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국공립 기준보다 시설이 훨씬 좋았고 교사 비율도 높았어요.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죠. 그래야 여성이 공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여성 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해 아이까지 책임진다는 사고방식. 심지어 포스코는 포항시립도서관, 과학관, 문화회관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포항의 국가를 대신하는 존재였어요. 도서관 입구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죠. 우리는 철을 넘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했을까? 궁금함이 밀려들었고, 그래서 포스코 퇴직자 한 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1980년대에 입사해 30년을 근속하고 정년 퇴직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철의 세포라 불렀고 고요한 말투 속에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철을 찍은 게 아닙니다. 그 철 안에 우리 애들 학비, 부모님 병원비, 동료의 명예까지 다 녹아 있었어요. 포스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품는 구조, 가정을 지키는 시스템, 도시를 굴리는 심장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구조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CSR, ESG, 다 보고서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스코는 실질적 국가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것이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스코가 무너지면 포항이 무너진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포스코가 무너지면 한국이 흔들린다는 말이 더 정확했을지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기사 한 분과 나눈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당신도 포스코에 다닌 적이 있나요? 아니요, 택시만 했습니다. 그래도 포스코 덕은 많이 봤죠. 병원도 싸고 문화회관에서 손주들이 피아노 배워요.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그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 공기가 사라지면 도시는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구조. 그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기업이 아니다. 이건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은 국가보다 더 국가 같았다. 다음 일정으로 포스코 본관에 위치한 박태준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기업 창업자의 기록관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경영자 전시장이 아니라 한국가의 철학과 선택을 기록한 공간이었죠.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묵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이 없으면 산업이 없고 산업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 문장은 그냥 선언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절망, 분단 속에서 국가가 택한 단 하나의 돌파구였던 거죠. 철강이 아니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던 시대. 한국은 바로 그 중심에 제철보국이라는 신념을 놓았습니다. 기념관 곳곳에는 당시 정부 문서, 차관 도입 자료, 일본과의 협상 기록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당시 미국과 일본 모두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차관 제공을 거절했고 일본은 너희가 뭘 안다고 철을 하냐는 태도를 보였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육성이 녹음된 인터뷰가 틀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사람도. 하지만 한 가지만 있었죠. 이걸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함. 그 말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기술로 철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존재 이유를 걸고 철을 뽑았던 겁니다. 철강은 그들에게 생존 그 자체였고 국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제철 프로젝트가 당시 국민들에게 모금운동까지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쌀을 팔아 차관을 갚고 청년들은 군대 제대 후 곧장 포항으로 달려와 삽을 들었습니다. 기념관 벽 한쪽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쇳물 속에 꿈을 녹였다. 그 쇳물이 식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났다. 서양은 철을 기술이라 부르지만 한국은 철을 정신으로 다뤘구나. 그게 가장 결정적 차이였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철강을 넘어 산업 전체를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기념관을 나와 걷던 중 한 낡은 건물 앞에 포스코 퇴직자회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들렀고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름은 김동수. 1948년생, 포스코 창립 2년차에 입사해 33년을 근속하고 은퇴한 분이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계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독일에서 온 철강 연구자라고 말하자 그분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람이라면 옛날엔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던 나라죠. 그분은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다엔 생선도 귀했고 산에 나무도 드물었고 사람들은 다들 배고팠죠. 이 철강소가 생기고 나서 우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말끝을 흐리던 그분은 곧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쇳물 나올 때 현장에 있었어요. 불길이 막 올라오고 철이 흐르는데 다들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새겨져 있었고 그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지금껏 제가 연구실에서 다뤘던 어떤 논문보다 강하게 저를 울렸습니다. 그는 마치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는 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고단한 삶을 회상하는 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수백만 노동자의 땀과 희생, 그리고 이 나라의 자존심 전체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동료들도 많아요. 쇳물에 휩쓸린 사람도 있었고 가스 질식도 있었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건 국가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삶이 그 자체로 포스코라는 기업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손으로 철을 찍은 게 아니라 심장으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술만을 보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산업만을 잣대로 나라를 판단해왔는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귀국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사무실 창밖으로 루르 산업지대가 보이더군요. 거기엔 더 이상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고 광택을 잃은 굴뚝들이 뻗쳐있는 회색 풍경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21세기 철강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시, 포항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기 직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문장이 단순한 결론이 되어선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썼습니다. 포항은 철로 먹고 살았다. 이제는 철로 세계를 먹인다. 우리가 쇠퇴하는 동안 한국은 철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보고서를 출력하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철강은 단지 산업재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문화이자 정체성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기술도 자본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 1위를 만들어낸 나라, 한국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철강 회사만이 아닙니다. 그건 전 세계 산업망을 움직이는 핵심 축이었고 한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자동차, 선박, 전자, 건설,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패키지까지 모두를 감싸는 무형의 기반을 깔고 있었던 거죠. 최근 유럽의 조선소들이 줄도산하고 미국이 자국 철강 보호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동남아, 심지어 유럽마저도 고강도 강제, 친환경 소재, 수소 환원제철 기술에서 한국의 협력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조선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없이는 선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답했죠. 아니요. 당신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룰을 바꾸는 쪽입니다. 그 순간 포항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불빛을 품은 용광로, 거기서 웃으며 쇳물을 지켜보던 노동자의 눈빛, 그리고 제가 만났던 퇴직자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다시 한번 펜을 들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망한 도시를 철로 되살렸고 그 철로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가 오만하던 시절 그들은 우리를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독일 연방기술진흥회의 세미나에서 저는 주제 발표자로 섰습니다. 청중 대부분이 유럽 철강 위기, 인도 경쟁, 중국 과잉 생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가장 조용히, 가장 확실하게 세계 철강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청중이 술렁였고 몇몇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포항이라는 도시의 숨결을, 포스코라는 생명체의 박동을, 그리고 맨손으로 일궈낸 기적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철로 시작했지만 철을 넘어서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불꽃은 아직 식지 않았다고요.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